모스크바의 겨울은 조용합니다. 눈은 천천히 내려앉고 거리의 소음은 천으로 덮은 듯 둔해집니다. 그 평온 속에서 안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안나 카레니나는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사교계에서 존중받는 여인이었고 유능한 관리의 아내였으며 아들의 어머니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리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안나는 남편 알렉세이 카레닌의 아내로서 흠잡을 데 없이 행동했고 어머니로서 아이를 정성껏 돌보았으며 사교의 장에서는 늘 침착하고 품위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어디에도 안나 자신이 설 자리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살아 있어요 라고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삶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숨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30을 넘긴 여인이었습니다. 사랑에 쉽게 흔들릴 나이도 아니었고 모험을 꿈꿀 만큼 어리석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갑작스러운 욕망이나 충동적인 일탈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 만남은 선택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예견된 균열이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균열은 이미 그 안에 있었습니다. 단지 아직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안나는 오빠 스티바의 가정을 구하기 위해 모스크바로 향합니다. 그의 불륜으로 무너진 가정을 수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타인의 결혼을 지키기 위해 떠난 여정에서 안나는 자신의 결혼을 잃게 됩니다. 모스크바 기차역. 차가운 공기 속에서 증기가 피어오르고 플랫폼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한 남자가 시야에 들어옵니다. 알렉세이 브론스키. 젊고 당당하며 자신을 숨기지 않는 사람. 그들은 소개를 받습니다. 형식적인 인사. 짧은 시선. 그러나 그 짧은 순간에 안나는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왜 이 사람을 이렇게 또렷이 느끼는 걸까? 그때 사고가 일어납니다. 기차에 치여한 노동자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술렁이고 누군가는 십자가를 긋습니다. 브론스키는 침묵한 채 지갑을 꺼내 유가족에게 돈을 건넵니다. 안나는 그 장면을 봅니다. 죽음과 우연, 그리고 이상하리만큼 선명한 존재감. 그 순간 안나는 깨닫지 못했지만 둘의 만남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브론스키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예언처럼 들렸습니다. 아니, 예언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경로를 확인하는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안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그녀는 심상하게 웃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안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상으로 복귀합니다. 남편은 여전히 정확한 시간에 집에 돌아오고 식탁에서는 정해진 대화가 오가며 모든 것이 질서정연합니다. 카레니는 말합니다. 당신은 늘 사회적 의무를 잘 수행하고 있어요. 그 말은 칭찬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나의 귀에는 마치 보고서 문장처럼 들렸습니다. 그의 말에는 평가가 있었지만 감정은 없었습니다. 안나는 브론스키를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지나갈 감정이라고. 잠시 스친 인상일 뿐이라고. 그녀는 자신을 믿으려 합니다. 30이 넘은 여인으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그러나 바로 그때 브론스키가 다시 나타납니다. 무도회장에서 빛과 음악이 흐르는 공간에서 그는 안나를 바라봅니다.
시선에는 망설임이 없습니다. 존경도 호기심도 아닙니다. 확신에 가까운 집중입니다. 안나는 처음으로 자신이 한 사람으로 보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나를 똑바로 보지? 시선을 피하려 하지만 몸은 이미 그 시선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안나 카레니나에게 브론스키는 사랑이 아니라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더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감정을 그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안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 길이 위험하다는 것을.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느낍니다. 돌아갈 곳이 더 이상 나를 살아있게 만들지 않는다. 선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되돌아갈 자리는 이미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은 너무 조용히 진행됩니다. 폭풍처럼 몰아치지 않았고 누군가를 설득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안나는 깨닫지 못했지만 이 만남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사교 모임에서 안나는 점점 더 브론스키와 마주치게 됩니다. 그것은 계획이 아니었고 피하려면 피할 수도 있었던 우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안나는 한 번도 적극적으로 피하지 않습니다. 브론스키는 말을 아끼지 않습니다. 감정을 숨기지도 않습니다. 당신을 다시 보게 되어 기쁩니다. 당신이 계신 곳은 늘 밝아 보입니다. 그 말들은 과장되지도 가볍지도 않습니다. 안나는 그 차이를 알아봅니다. 그는 유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나의 발밑에는 어디로 향할지 모르는 거대한 균열이 생겨버렸습니다. 그 균열은 아직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발을 옮길 때마다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느낍니다. 오래전부터 잊고 있던 감각을. 오랜만에 숨을 쉰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위험한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안나는 처음으로 이 관계를 끝내려 합니다. 그녀는 브론스키를 불러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건 잘못됐어요. 우리는 여기서 멈춰야 해요.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내였고 어머니였으며 자신이 감당해야 할 세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브론스키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건 당신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당신 그 자체입니다. 안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받습니다. 이 관계는 더 이상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닥쳐온 삶의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깨닫습니다. 돌아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존중은 있지만 따뜻함은 없는 결혼, 역할만 남은 삶. 다시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나날들. 사랑은 선택지가 아니라 마지막 남은 출구로 보였습니다.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면 더는 나 자신이 아니게 될 거야. 그래서 안나는 말합니다. 거의 속삭이듯.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질문은 사랑 고백이 아니라 차라리 구조 요청에 가까운 절규였습니다. 곧 소문이 퍼집니다. 속삭임으로, 시선으로, 그리고 조용한 거리두기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사교계는 소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 대신 질서를 회복합니다. 이 사회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나를 조용히 바깥으로 밀어냈습니다. 초대장이 줄어들고 대화는 안나가 다가오면 멈춥니다. 사람들은 미소를 유지한 채 한 발짝씩 물러납니다.
안나는 점점 깨닫습니다. 나는 존재하지만 포함되지는 않는 사람이 되었구나. 남편 카레니는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의 분노는 크지 않습니다. 대신 냉정한 계산이 시작됩니다. 이 문제는 외부로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체면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의 말 속에는 질투도 상처도 없습니다. 오직 관리해야 할 사안만이 있습니다. 안나는 그 순간 이 결혼이 사랑이 아니라 제도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봅니다. 그녀는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관계는 유지하되 감정은 없었던 것으로 하라는 요구. 그러나 안나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이미 그 삶에서 벗어났어요. 다시 들어가면 나는 사라질 거예요. 고립은 그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사랑을 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살아있기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나 카레니나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사교계의 시선도 남편의 냉정함도 아니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세료자는 안나의 세계에서 유일하게 조건 없이 이어진 존재였습니다. 아내도 연인도 아닌 그저 엄마로서 존재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아이는 가장 먼저 분리됩니다. 카레니는 말합니다. 아이에게 불안정한 환경을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선택과 아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말은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안나는 즉시 알아차립니다. 보호가 아니라 차단이었습니다. 안나는 아이를 만나기 위해 허락을 구해야 하는 사람이 됩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그리고 늘 누군가의 시선 아래에서. 아이를 안고 있을 때조차 그녀는 조심해야 합니다. 너무 오래 안아도 안 되고 너무 감정을 드러내도 안 됩니다. 엄마는 왜 같이 안 살아? 아이의 질문 앞에서 안나는 처음으로 말을 잃습니다. 사랑 때문에 고립된 것이 아니라 사랑할 권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브론스키와 함께 사교계 바깥으로 밀려납니다. 그들은 여행을 떠나고 도시를 옮기고 새로운 공간을 찾습니다. 처음에는 자유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도 속삭이지 않고 아무도 평가하지 않는 곳. 그러나 점점 세상은 작아집니다. 안나의 세계는 점점 줄어들고 그 중심에 오직 브론스키만 남습니다. 그는 여전히 안나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사회 안에 있죠. 군인으로서의 미래도 사교적 관계도 남아 있습니다. 안나는 다릅니다. 그녀에게 남은 세계는 이 관계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안나는 점점 예민해집니다. 브론스키의 말 한마디, 표정의 변화, 잠깐의 침묵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왜 나를 그렇게 보지 않죠? 당신 마음이 변한 건 아니죠? 브론스키는 당황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생각합니까? 그러나 안나는 압니다. 이 불안이 사랑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안나는 사랑을 잃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잃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브론스키는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안나는 점점 그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확신을, 증명을, 반복되는 맹세를. 그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이제 삶 전체를 떠받쳐야 하는 무게가 되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는 말합니다. 안나, 우리는 서로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나는 믿지 못합니다. 믿음은 혼자가 될 때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안나는 이미 혼자였습니다. 브론스키가 잠시 자리를 비우는 날, 그녀는 집 안을 서성입니다. 창문을 열었다 닫고 편지를 몇 번이나 다시 읽습니다.
그는 돌아올까? 이 질문은 사랑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자기 존재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녀는 점점 스스로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질투하는 자신을, 집착하는 자신을, 작게 변해버린 자신을.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답은 분명합니다. 안나는 변한 것이 아니라 버텨야 할 세계를 잃었을 뿐이었습니다. 안나는 이제 공식적으로도 비공식적으로도 혼자가 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아예 언급하지 않습니다. 초대도 없고 이름도 오르내리지 않습니다. 사회는 죄를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안나를 질서 밖으로 밀어냈을 뿐입니다. 그녀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체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안나는 거울을 봅니다. 예전과 같은 얼굴입니다. 그러나 눈빛은 다릅니다. 그 눈에는 늘 설명해야 했던 삶의 피로와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는 고독이 함께 있습니다. 브론스키는 곁에 있지만 그는 세상의 대체물이 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은 세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안나는 점점 알게 됩니다. 이 사랑이 자신을 살게 했던 동시에 자신을 이 고립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그러나 이제 와서 되돌아갈 곳은 없습니다. 나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그리고 이 깨달음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비극의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합니다. 안나의 하루는 점점 조용해집니다. 이젠 아무도 속삭이지 않고 아무도 쑥덕이지 않습니다. 그 침묵은 평화가 아닙니다. 그녀가 더 이상 이야깃거리가 될 가치조차 없다는 신호입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순간 안나는 사회에서 지워지기 시작합니다. 집안은 고요합니다. 너무 고요해서 자신의 숨소리가 낯설게 들릴 정도입니다. 브론스키가 없는 시간, 안나는 의자에 앉아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냅니다. 책을 펼쳤다 덮고 창밖을 보다가 커튼을 닫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 있는데, 그러나 그 여기는 아무도 확인해주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녀는 살아있지만 곧 소멸해버릴 것 같은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브론스키는 여전히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안나는 점점 그의 부재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가 늦을 때, 그가 피곤해 보일 때, 그가 다른 생각에 잠긴 듯 보일 때, 당신은 정말 나를 사랑하나요? 이 질문은 의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사랑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세상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몸부림에 가깝습니다. 브론스키는 답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는 안나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과연 완전한 걸까요? 누구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지만 대개는 서툴기 마련이죠. 이젠 그녀에게 더 이상 자신을 붙잡아줄 세계는 없습니다. 이 관계 하나가 마지막 닫힙니다. 그래서 안나는 더 집요해지고 더 불안해지고 더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나는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소멸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자주 기차를 떠올립니다. 떠남과 도착, 그리고 그 사이의 공백. 처음 브론스키를 만났던 곳. 처음 삶의 균열이 모습을 드러냈던 장소. 그녀는 생각합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러나 곧 깨닫습니다.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이미 자신은 달라져 버렸다는 것을. 안나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단지 이 상태를 벗어나고 싶을 뿐이죠. 밤이 되면 생각은 더 또렷해집니다.
이 고립은 끝나지 않을 것. 사랑은 점점 무거워질 것. 자신은 점점 더 작아질 것. 그녀는 느낍니다. 이대로라면 자신이 조금씩 닳아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살아있는 채로 사라진다는 것, 견딜 수 없는 공포였습니다. 기차역은 여전히 분주합니다. 사람들은 오가고 삶은 계속됩니다. 그 속에서 안나는 혼자 서 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않고 아무도 그녀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녀는 문득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가고 싶다. 삶을 포기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안나는 살아 있으려 했지만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플랫폼에 서서 기차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쇳소리와 진동, 점점 커지는 굉음. 그 순간 모든 생각이 멈춥니다. 옳았는가, 잘못이었는가, 사랑이었는가, 지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 고립을 끝내고 싶다. 그리고 안나는 마지막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끝까지 사랑을 선택했다. 기차가 들어오고 소음이 모든 것을 덮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도망이 아니라 더 이상 소멸하지 않기 위한, 최악을 피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안나 카레니나의 이야기는 사랑을 선택한 한 여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으려 했던 한 여자가 점점 자리를 잃고 세계에서 밀려나며 마침내 존재 자체가 곧 소멸해버릴 것 같은 상태에 이르렀을 때의 기록입니다. 안나는 도덕을 어긴 대가로 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사회가 정해둔 자리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조용히 배제되었습니다. 아무도 속삭이지 않았고 아무도 쑥덕이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안나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선택은 사랑의 승리도 패배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최악을 피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랑을 선택한 죄는 어디까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회는 자리를 잃은 사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한 사람의 존재. 우리는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고 자신의 정체성이란 애당초 허락되지 않은 걸까요? 기회가 된다면 이 비극과 정반대의 길을 걸으려 했던 인물, 레빈의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